증조부님의 한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황자, 두자, 숫자 네. 당시 직업은 농업이었고요. 네. 그 증조부님 형제 자매에 대해서 들어보신 내용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사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제 중에서 막내인데 거기 뭐 족보상으로만 나오는데 여자는 없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아들만 사형제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증조부님의 그 동학농민혁명 참여 사실을 언제 그 누구로부터 들으셨습니까? 뭐 정확하게 날짜는 뭐 알 수 없는 거고 어려서 그 때때로 뭐 아버지도 가끔 그런 얘기했고 할머니가 주로 많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뭐 작은 아버지한테도 듣고 조금씩 들은 얘기를 뭐 그게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렇게 뭐 한 건 아니고 동학 난리에 우리는 좀 망했다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어렵게 살으니까 동학난에 논해 가지고 우리 집안이 어렵게 됐다는 쪽으로 왜 이렇게 어려우냐 하면은 그렇게 그런 쪽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황자, 선자, 구자예요. 증조부께서는 뭐 동학을 미셨다는 얘기는 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동학이라는 거는 이제 뭐 그 화자, 숫자 큰 형님이죠. 네. 그 당시에 42살이었는데 그 사형제 중에서 그 화자, 숫자가 제일 큰 형님인데 네. 큰 형님이 아마 그 한문 서당을 하시면서 그 애들을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가르치면서 동학에 대해서 많이 그런 쪽에 좀 밝았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게 제일 많았고 두자 숫자 그 양반은 그 당시에 28살이니까 아마 좀 예민했면서 형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형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동학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듣기로는 지금 저걸 거기에 그 시대 조류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혁명에 같이 가담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럼 딴 황씨 집안에서 친척들이 참여하셨다는 얘기는 뭐 들어보신 뭐 적 있는지? 직접적으로 참여는 이제 두 양반인데 와서 이제 그 돌아가셨으니까 가서 네. 총을 맞고 와서 이틀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양반은 이제 직접적인 한데 그 영향이 나는 내가 추측하기는 둘째 영자 숫자 그 할아버지도 네. 그런 영향으로서 돌아가시지 않나 하는 예감은 해요. 네. 9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 양반은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화자 숫자 이 양반이 그 뒤에 그 양반은 오래 사셨어요. 그 양반은 네. 한문 서당하면서 30년까지 사신 걸로. 1930년까지 사셨는데 그 양반이 굉장히 불행했어요. 네. 그 왜냐면 동생 세 분이 다 죽었고 네네. 그 지수 씨도 죽었고 자기 아들 며느리가 손이 없이 죽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양반이 아마 그 아들 죽은 후에 자기의 아버지 묘를 잘못 써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목자 연자 그 묘소를 아버지 묘를 팠대요. 네. 파서 이장하려고. 네네. 그 직관이 그걸 보고 봤는데 그 자리가 너무 좋다. 네. 지금 학이 날아가는 자리다 해가지고 다시 그걸 묻으면서 그 직관이 하는 얘기가 100년 후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끔 거기 이제 가면은 100년 후는 손이 좋고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가 나온 후로 지금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지금 100년 후에 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상당히 많고 다 잘 됐어요. 지금은 뭐 다들 뭐 잘 먹고 잘 살고 옛날보다 그 저거니까 그 뭐 참 생각이 좋죠. 근데 뭐 그 당시 어렵던 거 생각하면은 엄청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홍성 구항에서 계속 대대로 사셨습니까? 예. 예. 그럼 구항 마을에 대해서 그 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얘기를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들은 거로는 이제 그 주가 이제 홍주성이니까 네네. 홍성에서 이제 그 동학혁명이
물론 광천 쪽에서 올랐는지 서산 쪽에서 올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뭐 내가 책자 보기로는 그 덕산 쪽에서 근데 거기가 오는 길은 광천 이제 남쪽에서 저곳 온다면은 공주 쪽에서 오는 쪽에 있고 공주 해산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또 군산 쪽에서 올라온다면은 군산에서 장항으로 해가지고 서천, 광천, 홍성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고 또 덕산이나 이제 그쪽으로 오는 방법이 있고 이제 서산 태안 당진 이쪽으로 직결하는 방법인데 아마 홍성이 도시 저거로서 보면 거기가 중심지입니다. 중심지다 보니까 거기에 홍성 전투, 홍주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글로 몰렸다. 남한테 몰렸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뭐 아마 총을 맞은 것 같아요. 총을 맞아서 집에 와서 이틀 후에 돌아갈 그 10월 28, 29 전투하고 집에 와서 11월 2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여튼 정확히 이틀이죠. 그러니까 그 홍성 전투에서 싸우셨다는 얘기만 들은 거죠. 예, 홍성 전투가 이제 굉장히 큰 전투로 알려져 있고 저희도 족보를 확인해 보니까 이 증조부님이 11월 1일 날 돌아가신 걸로 홍성 전투가 10월 말에 있었고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구항에서 이제 그 일대에서 참여하게 되셨는데 무슨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뭐 집안에서 뭐 형제 어른들의 권유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본인의 또 판단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서 잘 이제 선생님 이제 들으신 바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혹시 아시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큰형님 화자 숫자 큰형님이 나가라 했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고 물론 뭐 판단력이 있을 때니까 큰형님도 있었고 다만 그 당시에 참여는 혼자 하진 않았을 겁니다. 화자수자 형님은 그러면 참여를 안 하신 겁니까? 그 권유만 하시고 그때요. 연세가 이제 이때 연세로 한 43세 정도.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아마 그 당시에는 좀 중년이니까 중년이었기 때문에 참여한 것보다는 활동성 있던 건 이제 힘이 있는 동생들을 유도를 했겠고 여기서 동생들인데 홍성전투에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누구누구다 이때 내놓은 얘기도 없고 사실 뭐 혼자 가진 않았을 겁니다. 혼자 가지는 없고 근데 뭐 정확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양반이라는 건 확실히 되는데 그 뒤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누구다 하는 거는 뭐 이런 명는 지금 파악할 수가 없죠. 그럼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농사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뭐 글쎄 농사 규모는 아까 조금 얘기했듯이 저 종자 영자 그때 그러니까 목자 연자 그때까지는 공린의 옛날엔 죽두리 대머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소고도 죽두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상당히 넓어요. 들은 아니어도 아주 농사짓기 좋고 한데 타성이 없었어요. 그게 타성이 없이 거의 다 황씨들이 농사를 졌기 때문에 농사처가 상당했습니다. 그러고 여기 우리 이제 거기 이제 내려온 사람이 호군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창문왕 씨의 8대 손이었는데 이 양반이 거기다 다리 잡으면서 상당히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사처가 많았다고 봐요. 그리고 타성이 없었으니까. 황씨들이 집성촌이고. 또 그러면 거기 뭐 선산도 아마 그쪽에 지금 다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선산 같은 거 지금 뭐 묘 이런 거는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증조부 묘도 그럼 거기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근데 증조부 묘가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건 좀 얘기가 길어요. 좀 얘기가 긴데 증조 할아버지의 묘 문제가 좀 복잡한데요. 그건 어떻게 됐느냐면은 큰아들이 종갓집으로 양자를 갖고 작은 아들이 이제 모시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사가 아홉을 이제 할머니가 지내다 보니까 작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실 양자간 제사도 모셔야 되고 친가도 모셔야 되고 하니까 사실 장손도 아닌데 이러니까 제사 지내는데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는 제사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또 작은 어머니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는데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제 사촌이 저하고 한 살 차이가 저보다 적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만주 갔다 오는 바람에 결혼을 굉장히 늦게 해가지고 사실 큰아들이 나보다 한 살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형제 중에서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애가 저하고 학교를 다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녀서 동국대학교 경찰행 역을 나와가지고 경찰에 입문을 해서 참 얼마 전에 정년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두수 할아버지의 동학난을 했다는 자체는 집안적으로 대외적으로 거의 근무실했고 대외적으로 얘기도 안 하고 사실 뭐 내세우질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저수지를 막았어요. 광내 저수지를 막다 보니까 거기에 묘지가 몇 개 걸려가지고 이장을 했습니다. 이장을 한쪽으로 이장을 했는데 이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수 할아버지 그 종갓 그 양자한 할아버지들은 그 당시 저수지 막으면서 그 묘를 전부 해서 그때 아마 화장을 해서 전부 내서 날려보내고 양갓집 건 끊었어요. 그럼 생가만 이제 그 뒤부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생가도 이제 제사를 그 내 사촌이 저러니까 우리 큰형한테 왜 양갓집 제사를 지내냐 생갓집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하다가 그 별로 뭐 이쪽엔 또 종가니까 못 지내고 그래서 제사를 그 선관이 사촌이 지내는 거를 굉장히 꺼려하더라고. 그러면서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지만 그런 거예요. 뭐 제사를 그렇게 다 모셔야 되느냐 하면서 했는데 그 할아버지 묘가 사실 사태가 나고 그러니까 그 관리가 안 되더라고. 관리가 안 돼서 가끔 우리가 이제 벌초를 했는데 관리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뭐 어디 뭐 동학혁명 참여자라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설명인이 그 보기가 지나가면 보기가 싫다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이거를 해서 화장을 해서 날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건 없어요. 묘지가 없어요. 화장을 하셨어요? 예, 그냥 뭐 그래서 날려보내고. 아쉽게 이제 그래서 그냥 누가 지금 그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뭐 어디 뭐 하면은 뭐 함자나 올리는 정도지. 그 제사도 아마 지금 그 선관이 사중에 지내야 되는데 거의 안 지내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그 고향에서 그 계속 이제 이 증조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선생님도 어릴 때까지 사시고 그랬었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황씨 집성촌이라서 좀 그래도 오래 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관청이라든지 뭐 주변에서 어떤 핍박받거나 그런 얘기들을 선생님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다기보다는 후손들이 후손 입장에서는 뭐 거의 그 망이고 손이 없으니까 그 여자들만 거기 살고 아들이라고 인자 성자 그 양반 앉아 있는데 이 양반이 뭐 조금 뭐 가끔 얘기로는 뭐 사업도 한다고 그러고 뭐 금광도 한다 뭐 한다 있는 재산은 뭐 있는 재산 없애고 어디에 더 직장생활이나 뭐 농사처 뭐 이런 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의 없앤 거 조금만 나오니까 어디 그 뭐 핍박을 받았다는 쪽보다는 거의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조부님 인자 성자 인자 성자 조부님은 그러고서는 33년에 돌아가셨어요. 33년 그 이제 한 39. 애만 낳고 39죠. 39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떻게 사셨는가 그런 구체적인 얘기 뭐 할머니나 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얘기로는 남편이 네네. 착실하게 뭐 농사를 짓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좀 방황적인 생활을 하다가 가졌다. 고향에서 계속 네, 고향에서 방황적인 생활하고 돈을 번 것보다는 없앤 게 더 많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핍박이를 그 양반은 좀 받았겠죠.
그걸 받은 거를 직접적으로 뭐 핍박받았다라는 얘기는 뭐 전하지는 않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인성 씨는 조금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같은 황씨 고향이니까는 서로 이제 친척들이 그래서 뭐 넘어가고 뭐 이런 부분이. 그때 거기에 이제 그 동네 황씨 집성촌에 그 당시 동학난이 나면서 이제 외정 때가 들어오면서 최 씨가 들어오고 한 씨가 들어오고 방 씨가 들어왔어요. 그 3계층이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와서 이제 땅을 산 거지. 그 사람들이 이 황씨 땅을 다 사가지고 그래서 황씨 땅들이 그 사람들한테 넘어갔어요. 네. 선생님 그 형제분이 그 오남매로 예, 돼 있는 오형제. 거세요? 우리 전부 형제입니까? 예, 딸은 아, 없어요. 딸은 오형제. 오형제 그 형님도 계시고. 예, 근데 큰형님이 집안에서- 큰형님 내가 재작년에 아,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작은 형들은 작은 형님하고 이제 형님들 다 계세요. 네. 그 집안에서 이제 증조님에 대해서 뭐 기억들을 같이 조금 나누시고 그러는 뭐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이제 또 우리 둘째 형님이 그런 거 좀 많이 하시고 네. 둘째 형 그저 구항에서 하시는데 그 석자, 양반이 목자. 예, 선생님 그 양반이 그래도 그 정치의 일도 좀 하시고 그 이런 것도 얘기도 하시고 그 네. 그래서 족보에도 새로 올라가는 족보에는 이제 참여한 거를 넣도록 그 아마 얘기한 것도 둘째 그 선목경님이 했어요. 참여하신 내용이 지금 족보에는 나와 있는 예, 예. 이제 최근 족보에 최근 족보에. 예. 예, 그리고 예전 족보에도 이미 뭐 가보년 그 예, 시를 그건 저 돌아가신 거야. 네. 뭐 그때는 나오는데 이제 참여했다는 네. 얘기는 최근에 이제 한 족보에만 올라가 있어요. 그 내용은 그 누가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 근데 그 참여하신 내용을 족보에 정확히 올릴 때 참여- 아 그러니까 이제 선자 복자 그 선봉경이 국제형님이, 예, 그 이제 족보하는 데다가 예, 할 그 때 알려준 거죠. 수단을 할 예, 그게 알려줘가지고 이제 기록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그런데- 뭐 예. 하나는 더그 증조부 증조부님이 그 동학혁명에 참여하셔서 이제 곧바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홍성전투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선생님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돌아가신 네. 건데 그분이 어떤 이제 꿈과 희망 그리고 어떤 미래를 생각하셨을까 이제 후손으로서 그런 네, 그 그런 이제 의미가 이런 생각이 무엇인가 들어요. 이제 그런 데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하고 아까도 많이 닮았다는 얘기네. 저는 이제 오형제 중에서 막내였고 네. 이 양반은 사형제의 막내였는데 이 저보다 불행하죠, 이 양반은. 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형님을 아버지처럼 모셨는데 저도 큰형님하고 13살 차례예요. 네. 13살 차인데 사실 우리 오형제 중에서 학교를 다닌 건 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부 망했기 때문에 큰형님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학교 소사로 있다가 면소기 좀 하다가 해병대 그 6.25 때 참전 용사예요. 그래가지고 제대하고는 이제 그 광천 와서 장사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버셨고 둘째 양반은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뭐 무작정 상경해서 서울에서 그래도 뭐 야간 동덕고등학교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그 많이 알고 그 해서 이 족보대 관임도 있고 그러고서 이제 공군에 갔다 제대하고는 구항에 와서 이제 거기서 그 기름집 떡방앗간 뭐 이걸 하시고 셋째 형님은 6.25 때 초등학교 중간에 3학년 때 6.25가 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내고 나 아버지하고 그냥 계속 농사만 지금까지도 거기서 농사 짓고 바로 내 위는 저하고 이제 3살 차이인데 그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뭐 어려우니까 서울로 와서 목공일 배워서 그냥 목수 일하고 저는 참 상당히 생운하죠. 거기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홍성고등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도 대학물막까지 졸업했으니까. 근데 대학도 가게 된 것도 이제 큰형님이 많이 이제 보태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큰형님이 보태주는 바람에 이제 대학을 다녔고 제가 이제 65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첫해 떨어져서 이제 재수해서 66년도에 동국대학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어려우니까 저는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복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한일협정 반대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일 협정 반대 데모 때 사실 전문형이니까 지금은 그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반대라고 저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때 생각나면은 그 당시에 저는 28이었고 이 양반도 28이었으니까 불의에 있었다면은 이 양반도 그때 저와 같은 생각 아니었나 그런 쪽으로 받아들여요. 동학 자체에 무슨 의미를 둔 것보다는 좀 사회가 좀 구태여 썩은 것 같으니까 형님 말을 따랐겠지만 형님이 이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런 거는 불의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서 참여했지 않나. 그 불의를 참지 않아서 참여했지 않나. 그런 쪽에서는 저와 많이 흡사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증조하고 저하고 거기에서 좀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증조부가 이제 동학혁명에 94년 첫 번째 네. 94년 참여하시고 이제 선생님은 65년 육사망제에서 유명 69년도 한일협정 반대 70년도 네. 그때 참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뭐 네. 저는 한 가지 네. 더 아까 처음에 이제 이 증조 할아버지가 동학에 참여한 내용을 한양조 씨 할머니가 주로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음에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표현을 써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지 할머니의 할머니 표현은 표현으로, 할머니 표현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그러니까 뭐 이게 물론 사회적인 문제겠지만 본인한테 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언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가끔 뭐 적지 않을 기분이 언짢거나 또 며느리하고 사이가 별로 며느리 신평리 씨가 이제 데리고 있는 며느리고 우리는 이제 재금 났기 때문에 이제 큰 집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살았지만 할머니가 이제 작은 아버지하고 작은 어머니하고 이제 사시는데 작은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한다면 퉁명스럽게 한다든지 또 얘기한다든지 하면은 그런 때 이제 이제 할아버지를 원망스러운 쪽으로 얘기를 했죠. 그럼 할아버지가 그 동학 때 뭘 했다 하는 내용들은 그렇죠. 뭘 했다는 건 정확하게 그냥 거기 가보는 생이니까 뭐를 했다는 것보다도 그냥 난리에 집안이 망했다는 쪽만 했다는 그런 그럼 거죠. 할머니가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은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통해서 알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세 여자가 거의 같이 애 하나 두고 세 여자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민자 숫자 그 할머니하고 그 경주김 씨 할머니하고 그 졸자씨 할머니는 그 세 할머니가 거의 한 집에 싶다시피 세 할머니가 한 집에서 애 하나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충분히 됐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할머니야 뭐 직접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다 아니까. 그러나 그걸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아버지나 자나한테는 구체적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사실 뭐 난리통이라고 그러고 아버지는 하도 고생만 했기 때문에 자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서당을 운영을 했어도 그 밑에서 등놈으로 조금씩 글씨는 배울 정도고 화자수자 할아버지도 뭐 자기가 그거를 주도했다는 자체가 죄책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들 다 죽고 아들 딸 다 죽고 아들 며느리 죽고 손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손자한테 잘 좋은 것 같으면은 손자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돌아가셨을 텐데 손자한테 그렇게 많은 걸 남기지 않고 돌아갔어요. 큰 할아버지, 화자 숫자 할아버지가 제 기록에 보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데 혹시 큰형님의 영향을 이제 증조부님이 그러니까 그 큰형님의 영향을 혹시 받은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됐는가? 거기 다시 한번. 그렇죠. 상당히 많이 받았죠. 큰형님은 그 당시에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이제 이조 말기 아닙니까? 말기니까 또 봉건주의면서 외세가 물려 들어오기 때문에 화자수자 할아버지는
그 조금 그 물이 그 알기 때문에 세상은 바뀐다. 세상은 바뀌는 거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홍성이 좀 늦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서 일어난 거를 많이 접하면서 참여해라 하는 쪽으로 세상 한 것도 이제 그 안 되겠죠. 뭐 꼭 저 두수 할아버지의 그 연관 저거보다도 불의 정신보다도 그게 차의 주변이 불의 정신도 있고 그 큰형님이 세상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쪽으로 그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왔겠죠. 그렇지 않고 그렇게 뭐 저는 안 목숨을 걸고 나갈 정도는 아마 그 세상이 바뀌려니 하고 바뀌려고 바꾸려고 참여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11월에 집에 돌아오셔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그러면 우선 홍성하고 살고 계셨던 거하고는 상당히 가까운 상황이고 예, 그 8km예요. 그건 집에 돌아오셔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전해지는 내용인가요? 그 예, 전해지는 얘기. 누가 그러니까 그 할머니도 아시고, 예. 막 할머니도 그 얘기를 이제 총을 받고 돌아오셔서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런 돌아오셔서 이제 뭐 그런 뭐 2, 3일간에 그러니까 뭐 3일간인데 예, 치료할 저게 안 되겠죠. 그냥 이제 거의 예, 그러니까 뭐 목숨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를 안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집에 오셨 예, 오신 거는 이제 다 예.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는 게 예, 집에 오셨다는 얘기도 하고 집에 오셨다는 내용이 이제 전해지는 예, 전해지는 얘기죠. 예. 그 집에 와서 돌아가셨다니까 그 자리에서 직사한 건 아니고 오셔서 돌아갔다니까 아마 그 중상을 입고 와서 아니 3일 후에 돌아가신 거죠. 아유, 오랜 시간 고맙습니다. 결혼을 언제 하셨죠? 저희가 74년도에 결혼했어요. 그때 그 시할머니를 보셨나요? 결혼하고 제가 아이를 낳고 예. 그리고 시골에 저희가 보통 1년이면 한 두세 차례 가거든요. 양명절하고 예.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어머니 제사, 아버님은 저희가 결혼하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갔는데 제 기억에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좀 세세히 좀 여쭤보고 들을 거를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 바느질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치마를 고무줄 넣는 치마.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힘들게 한복 입으시다가 고무줄 넣은 치마니까 편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머니를 하나를 해다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걸 입고 나오셔서 굉장히 좋으신지 그 옛날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보 난리인지 이모 난리인지 난리통에 아무튼 다 죽고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명이 길어서 너한테 이런 것도 얻어 입는다. 그러니까 저희 작은 어머니죠. 그 할머니 이제 며느리시면은 좀 말씀드리게 충청도 말로 좀 미어다 붙인다는 말 있잖아요. 왜 시어머니 말씀하시는데 네 아니에요 이런 전통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하러 그 옛날 얘기는 끄집어내느냐 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머니 하는데 그러니까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렇게 수그러들고 그래서 제 기억에 가보 난리인지 이모 난리인지 아무튼 난리통에 집안이 쑥대밭이 돼서 정말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 내가 오래 살으니까 손자 며느리 너한테까지 이런 걸 얻어 입는다고 기분이 좋으셔서 그래서 저 치마 하나 해다 드리고 할머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중에 그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희는 경험하지 못한 세대지만 근세사잖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듣고 아 그랬었구나.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표현하신 그 할머니의 표현하신 그 표현은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 표현이 그러니까 가보 난리인지 이모 난리인지 난리통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는 고생만 많이 하고 살았다고 그런 얘기. 그때 이제 예, 그래서 또 다른 얘기는 혹시 저희가 이제 홍성에서 잠깐 살았을 때 이제 들어가고 해도 길게 할 얘기가 시간적으로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할머니가 그렇게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그때는 이렇게 방에서 나오시면 마루 한쪽 끝에 걸터 앉으셔요. 그러면 치마 같은 게 이제 그 해다 드린 걸 이제 그걸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셨던 거. 이런 얘기 이런 시대가 올 줄. 그때 할머니 연세가 한 80 정도 되셨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래 사셨던 것 같아요. 70년이니까 그 당시 80. 제가 결혼하고 첫 70이 아이. 넘으셨네요. 80에 돌아가신 예. 거예요. 80이 넘으셨네요. 근데 아무튼
80세. 오래 사셨고 저는 제 경우에는 시어머님이 제가 결혼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이거 진짜 역사는 후세에 가서 평가받는 거지만 좀 자세히 더 듣고 했었을 걸. 그럼 그분 기억에 남은 건 해주셨을 텐데 근데 며느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머니는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새꽃 빠지게 충청도 말로 새꽃 빠지게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제 그래서 이게 저는 손주 며느리 입장에서 조금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모 난리인지 가보 난리인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지금 이제 그 남편 어르신께서 옛날보다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좀 조사하고 또 정리하고 하시는데 네. 그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 들어가요. 그 자손에 대해서 그 뭐고 그 이상하게 한갑 생일 딱 지나면서 한 바퀴 다 돌았구나. 그러니까 뒤돌아보는 겨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 사람이 족보에다가 뭐에다가 근데 옛날에 저희 친정집에 갔을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저희 가게 도락해 갖고 네. 달력 후면에다가 몇 대 져서 쭉 써붙인 걸 이 사람이 봤는데 배운 것 같아요. 그거. 서예도 뭐 대단하십니다. 보니까. 네, 퇴직하고 그 서예교실 그 입문해갖고 지금 8년 차, 9년 차인가 되는데 그 초대 작가 칭호 받았어요. 하여튼 늙어가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저희한테도 있고 근데 이런 역사적인 얘기는 자식들한테 해주려고 기억하고 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늙어서 있는 어느 그대로, 시점에 얘기하다 그대로. 보면 그래서 할머니가 그 힘들게 살았으니까 지금의 생활이 괜찮으니까 그것도 반수해낼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힘들다면 아마 그런 얘기도 안 하셨을 텐데 그래서 저희 세대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 사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뒤돌아봐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해하고도 오신다 소리 듣고 그래서 이랬어요. 아마 이게 또 몇 년쯤 지나면 어떤 잘못된 걸로 우리 후손들한테 해가 갈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또 해요. 그 정치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보는 각도에서 그분들도 정의롭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셨을 텐데 그 끝내는 집안에서도 초창기에는 쉬쉬할 만큼이니까요. 그게. 그래서 그거 뭐 어느 게 옳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있는 사실이니까 그대로 누군가는 이거 구전으로라도 이걸 전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장비 갖고 오신 거 보니까 시대가 발달해서 오디오 비디오 다 오셨네요. 그냥. 고맙습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